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모든 복수를 끝내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준 게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은 기본이고 회사를 돌아다니며 녹즙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정착한 게 식당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들어갔던 국수집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식당 가족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는 저를 예쁘게 봐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 가족이 없었어요.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학원 문제로 의절을 하다시피 연락을 끊었거든요. 사실 부모님과 만나지 못한다는 게 힘들거나 슬프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가끔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 곁에 있어줬던 분들이 바로 식당 가족들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혼자 월세방에 사는 제가 안쓰럽다며 매일 밥은 물론이고 반찬까지 해서 나눠주셨어요. 남편도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식당 사장님 아들이에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식당에 들러 밥도 먹고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매일 보다시피 하다 보니 어느새 둘이 정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 같던 식당 가족들과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말하자면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사실 결혼식 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제 결혼식 날 끝까지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 절망적인 마음을 위로한 게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입니다. 전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고 원망스럽겠지만 언젠가 부모님도 마음 열고 널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럼 그때까지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기대고 의지하렴. 우리도 처음부터 너는 우리 딸로 생각했으니까. 나도 보란듯 멋진 사이 돼서 나중에 장인 장모님 뵙더라도 자랑스러운 사이로 보일 수 있게 할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딸 같은 며느리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게요. 당신한테도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내가 될게. 친정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애정과 관심을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입이 마를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좋은 점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댁에도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할 당시 로스쿨에 다니다가 검사로 임용돼서 연수원에 있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1등으로 재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식당에서 일할 때 시동생은 한참 대학생이었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데 그런 대학도 못 가고 그 나이에 왜 식당에서 일해요? 집안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머리가 엄청 나쁜가?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저랬어요. 너보다 나이도 많은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고 생각이 있는 거지. 너 빨리 사과 안 해? 에이, 수민 씨 미안해요. 내 아들이지만 애가 철딱서니가 없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평생 공부만 했으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저도 지금까지 사회생활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까지 국수가게에서 사회생활은 무슨... 나보다 몇 살이나 많다고 감히 내 앞에서 훈수질이야. 시동생은 남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배에서 나와 같은 부모 아래 자랐는데도 어쩜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데 원래 인성에 문제가 좀 있답니다. 공부 좀 잘한다고 뻐기는 정도가 아니라 강약 약강의 표본이었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깨갱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었죠. 시동생이 싸가지 없이 구는 게 제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만 못해? 이게 머리 좀 좋다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빠도 저렇게 한심하고 불쌍한 애들만 맨날 데려다 쓰니까 평생 국수집밖에 못하는 거야. 남자가 자고로 큰 사람들하고 큰일을 해야지. 나중에 나 검사되고 부잣집에 장가갈 때 우리 국수집 하나 하는 거 그 여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자식이 평생 뜨거운 물 앞에서 국숙 삶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줬더니만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너 같은 놈이 검사되면 이 나라 꼴이 참 잘도 돌아가겠다. 그놈의 국수 타령.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국수 끓이는 거밖에 없어서 국수 가게 하는 거면서 왜 나한테 이제 와서 핑계야. 지겨워. 시동생은 대학 때부터 자기가 검사가 되면 집을 나가겠다고 떠들었습니다. 부모가 코딱지만한 식당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만 결국은 시동생은 꿈을 이뤘어요. 검사가 돼서 부잣집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나는지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찍어왔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할 여자도 집에 한 번도 데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집이 싫어도 그렇지 지금까지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로스쿨 학비까지 다 받아가 놓고는 정작 결혼할 때 일말의 말도 없이 혼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결혼식 날짜를 통보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선을 넘었어요. 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되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식장에 간다니. 양가 모여서 조촐하게 상견례라도 해야지. 상견례 저도 하고 싶죠. 처가에서 집에 차에 결혼식장까지 다 해주시는데 저라고 상견례라고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도 봐요. 아버지는 상견례마저 조촐하게 하자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처가에 말도 못 꺼내요. 괜히 얘기했다가 저만 또 한 소리 듣는다고요.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대릴 사이나 다름없었어요.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 집에서는 동서가 공주랍니다. 집안에 딸만 둘인데 부모님이 둘 다 공주처럼 키우셨대요. 동서 친정아버지는 딸들을 시집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안에 대릴 사위를 드리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만 하면 집에 차에 필요한 건 다 사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대신에 자신들의 딸들에게 평생 충성하고 살 사위를 찾으신 거죠. 더군다나 동선의 집안에는 돈은 많아도 사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서 친정아버지는 첫째 사위는 가난한 집에서 컸지만 서울대 의대를 나온 치과 의사를 얻었대요. 그 이후로 둘째 사위는 무조건 검사로 드리겠다고 하셔서 동서와 시동생이 만날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연애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돈만 보고 남의 집 대릴 사이로 가는 주제에 뭐가 큰 자랑거리라고 둘째 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 결혼하기 전에 양가 만나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그냥 우리 가게 하루 쉬고 가게에서 하면 되니까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상견례 날짜 잡아.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우리 처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좁아 터진 국수 가게를 데리고 와. 난 죽어도 못 데려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민망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괜히 나서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사실 시동생에게 결혼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기도 하셨지만 시동생에게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신혼집이든 차든 시동생이 필요했다고 했으면 시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해주실 분들이에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저희를 위해서 국수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주셨거든요. 물론 시동생도 작은 빌라 전세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 보니 아예 시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거겠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30년 가까이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일을 치고도 시동생은 결국 상견례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동생과 동서될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오는 걸로 마무리했죠. 시부모님은 상견례도 못하고 아들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에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그래도 동서될 사람이 시댁에 온다는 거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집에 오기 며칠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동서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서 잔치상을 차리셨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도 그렇게 차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엄청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다 세미날 정도로요. 어머님, 저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으면서 동서 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차리신 거 아니에요?
둘째 말이 안 그래도 애가 엄청 입이 짧은 데다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더 안 먹는다잖아. 처음 만나는 건데 영 신경이 쓰여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많아졌네. 우리 큰며느리 생일 때도 내가 이렇게 차려줄 테니까 너무 샘내지 말어. 괜한 제 볼멘 소리에도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제게도 똑같이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사실 아들을 뺏기는 거나 다름없는 결혼이다 보니 며느리도 안 예쁘고 사돈댁도 서운할 수 있는 일인데 어쩜 저렇게 차분하게 잘 넘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수고는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집에 오자마자 주스 한 잔 마시고 다른 음식은 손도 안 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서될 사람이 남의 집에서는 밥을 잘 먹지 못한다네요. 에이, 세아가 입맛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너희 시어머니가 평생 남의 밥만 만들어 장사한 사람이라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혀. 평소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동서에게 한술 뜨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동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버지께서 인류 호텔 출신 주방장 집에 데리고 와서도 영 잘 먹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탄수화물은 아예 끊은 상태라 밥은 아예 안 먹고요. 순간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가족들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집안에 인류 호텔 출신 주방장을 불렀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시댁에 처음 와 인사를 하면서도 수저조차 들지 않는다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어머님이 동서 해주고 싶어서 이 추운 날씨에 며칠 전부터 장보고 준비해서 차리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직장생활도 거의 안 해봤다고 하니 세성물정이라고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곱게 자랐다고 하니 기본 예절 정도는 배웠을 거잖아요. 어른들이 이 정도로 말하면 한 입이라도 먹어볼 만한데 동서는 보기보다 고집이 세더라고요. 제 드레스 아버지한테 졸라서 프랭스에서 직접 구해오신 거예요. 미리 구해오느라 이미 가방까지 다 맞춰둔 상태라 살찌면 저 그 드레스 못 입어요.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시면 다들 제 결혼식 망치려고 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아이, 요즘 세상에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유난스럽게도 왜 그래요. 그만들 좀 하세요. 우리 수아씨 불편하겠네. 순간 얼굴까지 붉히신 시아버지께서 시동생에게 한마디 하려고 입을 벌린 순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그러고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괜한 오지랖 부렸네. 얼굴 봤으니 됐다. 바쁠 텐데 그만 가보고 결혼식 때 보자. 동서와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잠깐 본 거긴 하지만 저와는 나이도 나이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감이 맞았습니다. 동서는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시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동생은 원래도 시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완전히 남의 집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얼굴을 봐야 이야기라도 좀 나눌 텐데 시동생과 동서는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 후 동서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워낙 어렵게 가진 아이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집에 누워 꼼짝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산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해서 괜히 식당 일을 돕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무리해서 유산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셨어요. 가게에도 절대 못 나오게 하셨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2번 지내요. 설날, 추석, 명절에만 지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를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시어머니에게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일로 바쁘시니까 장은 제가 천천히 봐줄게요.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 노는 것도 질려서요. 아유, 큰일 날 소리. 넌 아기 나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왕. 괜한 일 할 생각 말고 가만히 있어. 이번엔 웬일로 네 동서가 온다고 하니까 제사 준비는 둘이 하고 있을 테니까 넌 집에서 쉬다가 명절날만 잠깐 왔다가 가. 이게 무슨 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신 안정기에 들어서서 괜찮은데도 시어머니는 절대 제사 준비에는 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마침 명절 전날이었는데 뜬금없이 동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도 1년이 다 됐을 때였는데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동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 어디세요? 한 집에 맏며느리라는 분이 명절날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셔도 돼요?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처음 저에게 전화해서는 저더러 왜 명절인데 시댁에 안 오냐고 따져 묻더군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동서 말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동서가 시댁에 온 게 거의 처음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니 시아버지 생신이니 일절 시댁에 온 적이 없어요. 항상 돈이나 보내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시댁에도 아예 일절 전화도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서, 내가 미리 연락한다는 게 정신이 없었네. 이번에 내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시댁에 가기로 했어. 동서도 임신해서 힘들 텐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동서는 신경 좀 끄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고생이 많기는요. 형님도 임신해서 힘들다고 안 오신다고 하시길래 이번에 저도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동서한테는 말을 못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자궁이 좀 약해서 유산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도 걱정되니까 쉬라고 하신 거야. 동서는 지난 명절에도 안 왔으면서 매번 빠지면 어떡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저는 웬만해서 어린 동서한테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라고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형님, 지금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 형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형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태어나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처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공주 하면서 다 들어주시는데 형님이 뭔데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동서, 나이 이제 전혀 어리지 않아. 집에서는 공주해도 밖에서는 아니지.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렇게 어린이처럼 굴면 어떡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 저와 동서는 전화로 3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간신히 끊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동서가 답답해서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동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동서가 시동생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시동생이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시동생과 남편이 한바탕 싸움까지 했어요. 시동생은 다짜고짜 저에게 동서에게 뭐라고 했는지 따지더라고요. 형수가 도대체 뭐라고 해 그랬길래 우리 공주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긴 뭐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말했죠. 솔직히 서방님도 너무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시댁에 한 번도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놓고 이제는 제가 안 왔으니까 본인도 안 간다뇨. 그럼 앞으로 영영 시댁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게 있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나 시동생이 무조건 시댁에 안 온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동서나 시동생이 연락도 한 통 하지 않는 게 괘씸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한 가족인데 시부모님 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도 전혀 연락이 되질 않으니 저와 남편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공주는 형수하고 달라요. 형수야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이 덜렁 못 많았지. 우리 공주는 아니잖아요. 그깟 재산이 명절이니 그런 허드렛 일은 형수처럼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걸 우리 공주가 왜 해요? 시동생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물론 시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야 시집 오면서 해온 거라고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몸으로 때우면서 살라는 말은 너무했어요. 너 이 자식이 그거 형수한테 할 소리야 그게?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있던 남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시동생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어요. 남편이 시동생을 때린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순간 시동생은 남편을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훈계질이야. 꼴의 가장이라고 아내가 무시당하는 건 싫은가 보지? 형수가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싫으면 형이나 똑바로 살아. 시동생의 말에 화가 덜 풀린 남편이 한 대 더 딸이라고 하길래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그만하라고요. 그러자 마찬가지로 더 화가 난 시동생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한 대 치니까 더 치고 싶은가 보지? 그래! 어디 한 대 또 때려봐! 내가 고소해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사방님도 이제 그만해요. 동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가봐요. 저는 애써 남편을 말려서 진정시키고 시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같은 식구라고 서로 볼 일도 거의 없었어요. 둘 다 애들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 낳아서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전혀 교류가 없었죠. 오히려 서로의 소식도 시부모님을 통해서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아들이 6살쯤 됐을 때예요. 남편이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시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았어요. 남편은 사실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식당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운영하시는 국수집이 규모는 크지 않아도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을 만큼 단골이 많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매출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남편이 시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도 시동생은 시큰둥했어요. 그런 걸 왜 본인에게 묻느냐는 식이었죠. 내가 나중에 그 코딱지만한 가게 형한테 다 물려줬다고 따지기라도 할까봐? 됐어. 난 그까짓 가게에 줘도 안 받으니까 형이나 알아서 해. 남편은 시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애써 참았답니다. 또 다투게 되면 정말 영영 못 볼 것 같아서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와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사고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평소 하시던 대로 남편이 항상 새벽이면 시아버지 트럭을 타고 새벽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도로에서 과속을 해오던 차에 부딪혀서 도로 중앙차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와 한 번 더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 직후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때 일은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까마득해질 정도로 끔찍하기만 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자 저는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제대로 정신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시부모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드셨을 텐데도 저를 위로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에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힘든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해 가게도 봐주시고 아들까지 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이 걸렸어요. 남편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게 된 게요. 이제 곧 아들이 학교에도 가는데 바보처럼 주저만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에도 나가 열심히 일하고 아들도 열심히 키웠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바쁜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이제 아예 저랑 인연 끊기로 하셨나봐요? 우리 준영이 사립초등학교 합격한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연락 한 번은 안 해요? 저는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남편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얼굴 잠깐 비치고 사라져서 몇 달 만에 연락하는 주제에 제 안부는커녕 자기 아들 사립초등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도 왜 연락을 안 했냐입니다. 그 순간 아무리 마음을 추스르고 다잡아보려고 해도 쉴 새 없이 뛰어드는 심장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어쩜 저 모양일까요? 최소한의 기본 예절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른들도 계시고 손윗사람으로서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서, 준영이 사립초등학교 간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동서가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형님이야 그 비리비리한 동네에서 애 키우느라 몰랐겠지만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우리 준영이 사립초 보내느라고 저나 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암튼 주말에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하기로 했으니까 준호도 데리고 같이 오세요. 듣는 내내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서가 끊기 전에 한마디를 톡 쏘더라고요. 형님 안 오시면 어머님이 또 제가 형님 초대 안 한 줄 알고 난리치시니까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준호랑 준영이 동갑인데 우리 준영이만 잘 나가서 샘나서 안 오시는 거라고 할 거예요. 동서는 여전했습니다. 자기 할 말만 뱉어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럴 때 보면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동서고 족하고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동서와 다른 사람이니 똑같이 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파티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시부모님도 저를 걱정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대신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동서네 집에 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동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어디 보통 년인가요? 1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재수없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비싸기로 유명한 동선의 아파트에 도착해 1층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현관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핸드폰으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은 동서는 오히려 저에게 왜 안 올라오고 자꾸 초인종을 누르냐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 내가 한참 전부터 1층에서 계속 초인종 누르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서 온몸에 땀투성이라 저나 아들이나 둘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 말을 듣더니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빵 터져서 소리까지 내며 깔깔 웃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다들 차 가지고 오셔서 당연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제가 계속 지하주차장 현관 열었지 뭐예요. 죄송해요. 동서는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초인종을 누른 줄 알고 계속 지하주차장 쪽 현관을 열었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집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하주차장이라뇨.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였습니다. 더군다나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뿐이지 전혀 미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깔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운전도 안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있을 리가 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문 열어.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아. 날도 더워 죽겠는데 동서의 개소리까지 듣고 있으려니 성질이 마구 돋더군요. 저는 현관 카메라에 대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휴, 우리 형님이 젊어서 고생만 하시더니 아주 까칠해지셨네. 알았어요. 바로 열어드릴게요. 그제야 문이 열리길래 저와 아들은 이마에 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냥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고작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 축하 파티가 이렇게 거창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더라고요. 온 집안에 현수막에 풍선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30명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출장 뷔페가 깔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행사 진행하는 MC에 유명 DJ까지 불렀더라고요.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와 아들을 발견하신 시부모님께서 한달음에 저희 쪽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준호 왔네. 우리 애기들 너무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께서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달려오시는데 저까지도 눈물이 왈칵 차오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했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 우리 애기라고 부르셨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 우리 애기들이라고 부르셨고요. 오랜만에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자주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 혼자 얼마나 힘든지 다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래. 우리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지.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와 제 아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 온 게 후회됐었는데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그래도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 순간 말도 안 되게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드레스를 입은 동서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세상 우아한 얼굴을 하고 잘난 척 인사를 하더군요. 형님, 안 오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준호야, 준영이 저쪽 방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가봐. 그 방에 재밌는 거 무지 많아. 시부모님께 치유받은 마음이 동서를 보자마자 확 식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께서 저를 챙기시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굳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로 파고들어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아시죠? 얼른 저랑 같이 나가서 케이크 잘라요. 아버님도요. 여우 같은 동서녀는 저에게 보란 듯 양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절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옛날에도 저랬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더 잘해주시고 챙기는 것 같으면 얼마나 샘을 냈는지 몰라요. 저는 애써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대충 밥만 후딱 먹고 돌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장 뷔페 직원이 케이크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 아들이 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 신이 나서 달려나오다가 그만 케이크를 들고 있던 직원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와당탕 소리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있던 직원이 뒤로 휘청이다가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 떨어뜨린 케이크도 케이크였지만 동서의 고함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한 저는 곧장 아들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케이크를 떨어뜨린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직원을 한번 세게 째려보더니만 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동서가 하는 행동이 의외였어요. 동서가 제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주더군요. 그 순간에는 저도 전현이 웬일인가 싶었는데 순간 제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동서년이 제 아들 귀에 뭐라고 중얼중얼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내 밝은 얼굴로 웃더니 애한테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동서가 제 아들 귀에 속삭인 순간 아들 얼굴이 차갑게 굳어서는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걱정이 돼서 곧장 아들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아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 서럽게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까 작은 엄마가 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던데 설마 그 소리 때문에 우는 거야? 아들은 제 말에 더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더니만 이내 제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엄마, 작은 엄마가 내 귀에 대고 뭐하는 짓이냐고, 어디서 감히 뛰어다니냐고 무섭게 그러더니 니네 아빠처럼 죽어볼래라고 그랬어. 케이크 엎었으니까 나도 이제 아빠처럼 죽는 거야?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고작 7살인 내 귀에다가 대고 저딴 소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곧장 동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케이크니 뭐니 자르겠다고 나대더니만 어디에도 동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서 다 으깨진 케이크를 손가락질하며 애꿎은 출장 뷔페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는 동서가 보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동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고 동서의 어깨를 툭 쳤어요. 제가 동서의 어깨를 건드리자마자 동서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몸을 돌렸습니다. 뭐예요, 형님? 지금 나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우아한 척 해대더니만 저나 출장 뷔페 직원들 앞에서는 아주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실소가 터지더군요. 기가 막힐 때 막히더라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하니 저는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 말이 동서가 네 아빠처럼 죽어볼래 하고 말했다던데 사실이야? 제 말에 아주 잠깐 동서의 눈빛이 흔들리더니만 이내 입꼬리를 올리더니 슬쩍 저를 비웃더군요. 그러더니만 제게 슬쩍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멍청해서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알아들었네요. 그 순간 제 이성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곧장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낚아챘어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좋아, 어디 그럼 네가 먼저 내 남편 따라가 볼래? 저는 그대로 동서의 머리를 다 찌그러진 케이크 위에다가 눌러버렸습니다. 동서녀는 입만 살아서 떠들 줄 알지 휘청휘청 제 손에 휘둘렸어요. 형님 미쳤어요? 얼굴에 잔뜩 케이크를 떡칠한 동서를 저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넘어진 꼴이 가관이었어요. 그 모습에 주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끄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는 너 같은 년도 한 가족이라고 봐주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너랑 나랑은 원수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니까 기대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서를 짓밟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린 시절 강남 8학군에서 자랐어요. 저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강남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조건 공부, 학벌,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강요에 저는 4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 영어 유치원, 강남의 사립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번아웃 같은 증상이 찾아왔어요. 지금이야 번아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애들까지 다들 알지만 그때는 그런 용어조차 모르던 시대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그냥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약하고 정신력이 약하다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살도 빠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꾹 참고 견뎠어요. 부모님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명문대학 학생증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학만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제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속으로 내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입학식 당일 부모님과 밝게 손가락 부위를 하고 사진을 찍은 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학을 그만두고 집을 나와 서울의 집값이 제일 싸기로 유명한 달동네에 단칸방 월세를 구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20년 동안은 부모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으니 남은 삶은 제가 만들어가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의 모든 원망과 울분의 대상인 저는 친정에서 골칫덩이이자 애물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그때도 그 집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계속 부모님 곁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유일하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제 지난 과거가 고맙네요. 동서의 인생을 박살내기 위해 저의 과거의 인연까지 다 찾아내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동서 아들이 입학했다는 사립초등학교가 바로 제가 나온 초등학교예요. 강남 실세들도 보내기 힘들 정도로 들어가기 힘들기로 유명한 학교였죠. 동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카를 그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이 조카가 5살 때부터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변에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시동생네 처가에서 조카를 무조건 그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닥달을 해서요. 사실 저야 동창회도 안 나가고 친구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지만 종종 어떻게 사는지 연락 정도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들 알고 다들 장례식장에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40이 넘은 친구가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말도 많고 걱정들도 많이 했겠어요. 다들 장례식장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똑같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다 도와줄 테니 연락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동서는 예외였습니다. 동서가 망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제 친구 남편이 현재 시동생이 근무하는 지검의 지검장으로 있어요. 더군다나 국민학교 시절 저와 제일 친했던 친구는 교육청 장학사입니다. 저는 동선의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그 친구들에게 전화해 사립초등학교 입학 비리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검장을 남편으로 둔 친구에게 연락해 조만간 그 지검의 검사가 자기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청택해서 입학시켰다는 기사가 날 거라고 살짝 흘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기사 한번 잘못 나면 지검은 물론이고 우리 남편한테까지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 검사 이름이 뭐야?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친구는 자기 남편 앞길에 똥물이 튀기는 그 검사 이름이 뭐냐고부터 묻고 따졌습니다. 저는 곧장 시동생 이름을 알려줬어요. 기사 나가기 전에 빨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든 자르든 어떻게든 해서 내보내. 그래야 너희 남편 피해 안 본다. 알았어. 내가 바로 남편한테 연락할게.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운 건 난데 오히려 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남 8합군에서 살면서 배우고 터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방해물들은 바로 잘라내버리죠. 제가 지검장 아내인 친구에게 연락하고 난 뒤 시동생은 지방 발령을 전달받았다고 친구에게 들었어요. 저는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미 시동생이 일하는 지검에서도 다 알게 됐으니 조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은 물 건너갔어요. 과연 동서가 시동생을 따라 그 시골 총구석으로 갈까 저는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제 예상대로 동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더니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모두 다 동서가 제게 전화한 거였어요.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에게 전화하든 찾아오든 저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서가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꾸긴 채 씩씩거리더니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며 입가에 경련이 날 정도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식적이고 기괴한지 소름이 다 돋더군요. 형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하도 이상한 소리 들어서 몇 번이나 형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왜 그쪽 형님이야? 난 이제 그쪽이랑 볼 일 없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요. 자꾸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머 형님, 신고는 형님이 이미 하셨던데요? 형님이 저랑 우리 그이 교육청에 입학비리로 신고해서 우리 아들 입학 취소됐다고요. 저희가 교육청 윗선까지 미리 다 손써놨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서는 가만 보면 돈 많은 거 말고는 장점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빌려왔든 부탁을 하러 왔든 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뻔뻔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앞에서 따지더라고요. 미친. 너희 부모나 네 남편이 너한테 공주 하면서 부르니까 네가 진짜 공주인 줄 아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다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기대해. 네 아들 입학 취소된 거로 내 계획 다 끝난 거 아니니까. 날카로운 제 눈빛에 동서는 사뭇 놀랐는지 그제야 살짝 쪼는 것 같더군요. 그날 물론 제가 준호한테 말실수하기는 했어요. 근데 형님도 제 얼굴 케이크에 뭉개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아주버님을 죽인 원수도 아닌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동서는 그 잘난 주둥이로 제 남편을 거론했습니다. 정말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년이에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나 네 남편 그리고 너네 집안까지 내가 아주 탈탈 털어서 망가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대로 동서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하참이나 우리 집 현관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서의 연락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웃겨요. 저는 아주 작은 물고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얼마 뒤 시동생은 검사직에서 파면됐어요. 시동생이 아들 입학 비리 문제로 지방근무 발령을 받았는데 시동생이 거부했나 봐요. 처사가 부당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제 친구 남편인 지검장이 시동생을 탈탈 털었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작정하고 털면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동생은 입학 비리뿐만이 아니라 시동생의 처가 식구들, 즉 동서의 친정 식구들 사건에 피해 사실이나 증거를 은폐해준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와 그 이후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 일로 동서 친정 식구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어쩌다 보니 제 손에서 동선의 집안을 몽땅 다 품비확산 내버리고 말았네요. 주변 지인들은 혹여나 제가 그 일로 동서나 시동생에게 해라도 당할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동서나 시동생은 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시동생 일로 동서 친정 부모님이 화가 나서 동서와 시동생에게 지원했던 집이나 차까지 모두 다 뺏어갔나 보더라고요. 지원도 일체 다 끊고요. 동서는 평생 살았던 강남을 벗어나 현재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다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자기들이 벌인 일 벌 받는 거니까 그네 너는 일절 신경 쓸 거 없어.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저것들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준호랑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시어머니는 당신도 아들 잘못 키운 잘못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더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수중에 작은 집 하나 덜렁 남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 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집도 내 집이고 가게도 있고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제 삶에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고 여러분께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응원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나긴 제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 때문에 유튜브의 맛을 제대로 들인 할머니 구독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정말로 쏜살같이 흘러온 세월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젊었을 적 보았던 우리 집 뒷산 풍경이며 자갈이 환하게 비치는 개울가, 먼지 한 점 부유하지 않는 깨끗한 하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선연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됐던 그 시기의 나날마저 저에겐 마치 엊그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네요. 우연히 누가 연결시켜줘서 남편을 만나게 됐던 저는 상대가 돈 많은 집 자식인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후일담을 들어보니 저에게 남편과 만나보라고 주선해준 사람도 남편의 집안이 잘 사는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 한땐 정말 가난해서 풀 뜯어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을 정도야.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가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돈방석에 앉게 된 건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자연스레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나갔거든.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돈이 목적이었더라. 그 이후로 결심했던 거야. 이제 다시는 부유한 형편을 뽐내거나 내보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얼마 전 오빠네 집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왜 그간 숨기고 지낸 건지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대놓고 물어보기엔 좀 민망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오빠 재산에 일절 관심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미리 말하고 싶어. 아, 근데 왜 나한텐 부유한 걸 밝힌 거야? 더 오래 숨겨도 나는 눈치 못 챘을 텐데. 바로 이러니까 밝힌 거야. 송윤자, 나는 너처럼 탐욕 없고 소박하고 수수한 여자를 내 인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너한테 사내답게 내 진실을 밝히고 다 내어 보이고 나서 결혼하자고 하고 싶었어. 뭐라고? 오빠 지금 결혼이라고 했어? 아, 그 멋진 마음에 내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난 오빠하고 결혼 못해. 얼마 전에 오빠 집안이 잘 산다는 걸 밝혔을 때부터 난 오빠하고 결혼까진 못하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날 오빠네 가족들이 받아줄 것 같아? 특히 오빠 평소에 모친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라고 스스로 뽐냈잖아. 그 모친이 나를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여 주실까? 난 힘들다고 봐. 하지만 남편은 뜻을 꺾으리라는 제 예상을 뒤집고 며칠이 지나자 다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강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남편이 정식으로 청혼을 했을 때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도 제가 선택한 길에서 꿋꿋하게 버티리라는 다짐을 스스로 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만만치 않은 분이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수준을 웃도는 분이셨거든요. 나 원참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별 희한한 소리가 들려오네. 우리 집 하나뿐인 아들하고 네가 뭘 어쩐다고? 결혼? 주제 파악을 못해도 앵간히 못해야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마음의 교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청하는 것을 용기 내어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라는 거야? 진정한 마음의 교류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나도 애들 아빠랑 중매로 만났는데 이날 이때까지 잘만 살았고 내가 주변에 아는 부부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만났어. 그런데 너네 부모는 중매로 안 만나고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만나서 결혼하셨나 봐. 그래서 일군 게 가난이고 탄생한 게 너 정도의 졸작이야? 이를 어째? 이렇게만 봐서는 진정한 마음의 교류라는 게 영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 그때 제가 직접 거울을 보진 못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얼굴은 잘 익은 사과보다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왕 마음먹은 것 무조건 당차게 밀고 나가볼 작정이었건만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새치연 올림 앞에서 저는 금세 작아졌습니다. 감히 저 같은 게 당신의 아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신 듯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며 이를 가셨습니다. 이토록 결사 반대를 하시니 이 결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이 여기서 황소고집을 피울 줄은 그 아무도 예상 못한 바였습니다. 설마 남편이 자기 모친 앞에서 바닥에 엎어져서 무슨 5살 먹은 어린애가 떼를 쓰듯 울고불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 엄마, 나 진짜 이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자꾸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나 머리 아파서 콱 알아두어버릴 거야. 그러다가 나 기력 소진하고 탈진해버리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아유, 엄마가 더 이상은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만 바닥에서 일어나. 얼른. 지금 바닥 차가워서 자칫하면 감기 걸려요. 응? 아유, 우리 아들 착하지? 남편이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백기를 드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의 표본을 이날 목도했네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제가 탐탁지 않으셔도 결혼한다는 당사자 아들이 제가 좋다고 난리를 피우니 도저히 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쪽을 살벌하게 노려보셨어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사주했다고 여기신 모양이었죠. 하지만 분명하게 밝혀두는 건 그건 남편의 독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유아퇴행적인 만행에 놀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철부지 같은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버렸고 그걸 또 받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더욱 놀랐죠. 결혼 생활이 갑자기 걱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분위기를 살피며 적응해 나갈 기간을 갖지 못했죠. 왜냐하면 금세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저에게 낭만을 바치던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제가 임신하자마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내내 밖으로 나가돌면서 집안일에는 일절 관심 없는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만의 가정이 생기는 것이니 화목한 일상을 누릴 줄 알았건만 실상은 더욱 외로워졌어요. 제가 임신한 생명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란 것이 밝혀졌을 때부턴 더 그렇게 됐고요. 딸년 가진 주제에 뭘 잘했다고 대접을 원해? 어디 주제를 모르고 감히 설거지하기 싫은 눈치를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유독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바로 설거지 할게요. 뽀드득뽀드득하게 제대로 닦아놔. 쥐뿔 가진 거 하나 없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쓸모없게 첫째를 딸로 임신까지 했으면 알아서 눈치 보고 기어야지. 딸을 임신했을 뿐인데 저는 그것으로 죄인이 됐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그 어떤 배려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촌형 되시는 분의 회사로 출퇴근을 했는데 저는 만삭이었을 때도 매일을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어요. 그 시절엔 그게 참 당연한 줄 알았네요. 출산하고 나서는 더욱 서러운 일투성이었죠. 전 지쳐갔습니다. 제가 그 어떤 노력을 성실하게 다해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수고했다는 빈말이나마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남편이 제게 다정했다면 그것으로 괜찮아졌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못했죠. 비록 짧았다지만 그 연애 시절에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신이 날로 피폐해져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까지 갔는데 마침 집에 있던 식구들이 저를 보고서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말더군요. 저의 초췌해진 낯을 보고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으셨을 친정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인데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는 것 아니다. 너 하고 사는 꼬라지 보니까 콩고물 얻어먹긴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좋다 말았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이후로 친정과는 거리를 더 멀리하고 살았고요. 몇 년 뒤 친정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불화가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엔 그런 개념이 희박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자면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직간접적으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부럽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늘 일 때문에 바빠서 두문불출하시는 존재감 없는 시아버지, 딸 낳은 죄를 아들을 낳아서 씻길 종용하시는 시어머니, 뻔뻔스레 밖으로 나돌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남편, 저에게 호의적인 적 한 번도 없었던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저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둘째로 아들을 임신하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다시 임신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딸이 학교 입학을 목전에 둔 7살이 되도록 둘째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께선 저를 무척 한심하게 보셨죠.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렁이는 발표도 꿈틀거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이나 했죠. 그러던 때 한 줄기 빛이 내리쬐었으니 그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또래보다 월등했던 딸이 자기 할머니를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밥 못 먹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 할미한테 궁금한 게 많나 보구나. 재산 한 푼 안 들고 온 데다가 애 낳는 것까지 똑바로 못하는 며느린데 시엠이 밥상이라도 잘 차려야 해서 그렇단다. 그냥 할머니 안 오면 안 돼요? 할머니 오면 우리 엄마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저랑 할머니 댁 가는 것도 안 할래요. 할머니는 우리 안 좋아해. 우리 괴롭히려고 부르는 거야.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거였나 봐요. 어느 날 저희 딸이 내던진 말에 저도 놀랐고 시어머니께서 경악을 했죠. 저는 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어쩔 줄 몰랐지만 내심 속으론 시원하다는 감상을 뱉었네요. 제가 끙끙 앓으며 보내온 지난 세월을 똑 부러지는 딸을 통해 보상받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우울증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저를 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 나은 딸이었어요. 유독 추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던 겨울의 초입, 시어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김장을 계획하셨고 전부 다 제게 떠넘기셨는데요. 시댁의 방에서 놀고 있던 딸이 문득 뒷마당으로 나와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즉각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나빠! 왜 우리 엄마한테만 힘든 거 시켜요? 못된 마귀 할멈! 뭐라고? 아이, 우리 재영이가 자기 엄마한테 뭘 배우고 크는 건지 뱉는 말마다 심상치가 않네. 재영아,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놔야 내년에 두고두고 먹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할미한테 소리 지르면 못 써. 그리고 걔집엔 목소리 크게 내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김치 안 좋아하는데요? 아빠도 김치 많이 안 먹고 엄마도 김치 조금 먹고 나는 매운 거 싫어서 김치 안 먹어요. 할머니 먹을 김치 할머니가 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나처럼 개집이면서 왜 맨날 목소리 크게 내요? 내가 왜 걔집이야? 너는 내가 어린데도 이미 되바라졌구나.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럼 할머니 계집 아니고 사내예요? 그럼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아닌데? 할머니 계집 맞는데? 저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할머니가 보여줘서 배운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혀서 씩씩거리시는데 저는 맹랑하게 군 딸을 바라보며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시어머니로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확 들 만큼 감동의 눈물이 솟아올랐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제 편이 있다는 것이 눈물 날 만큼 좋았던 것이죠. 어린 딸의 일침에 제대로 당하신 시어머니께선 그 이후로 딸이 있을 때면 저에게 언행을 이전보다 주의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딸은 비단 자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아빠에게도 저를 대신해서 촌철살인을 알려줬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늦게 귀가를 했던 때였어요. 야, 변내야.
서방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으면 당장 꿀물 한 잔 타서 바치는 게 도리 아니야? 땡전 한 푼 없던 거지를 마누라 삼아줬으면 응당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남편은 주정을 부리며 거실의 장식을 발로 걷어찼고 깜짝 놀란 제 모습을 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딸이 화가 난 얼굴로 나오더니 남편에게 한마디 날렸죠. 아, 진짜 볼 때마다 한심해 미치겠네. 뭐야? 우리 딸 지금 아빠 보고 뭐라 그랬어? 한심?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하늘 같은 아빠는 개무시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는 엄마라고 떠받들고 우리 딸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빠가 결혼하자 그래서 엄마가 결혼했다면서요. 가난해도 책임지겠다는 의미였는데 왜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게 사내 같은 행동 맞아요? 자기 아내 낮잡아보는 남자가 정말 하늘처럼 높은 멋진 인물이에요? 아빠는 본인이 직접 이룬 거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랑 친척 어른분들이 이룬 것에 기생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유세야.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남편이 차마 반박할 엄두가 안 났는지 잠시 후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지난 세월 습관적으로 억눌려 살아왔던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인 딸은 마저 공부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세상 그 무엇도 안 부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씩씩한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어둠 속에서 자기 배아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잠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에게 딸은 구세주이자 등대 불빛이었습니다. 학업에도 관심 많았던 딸은 혼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고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성적이었지만 본인은 아쉬워할 만큼 열정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딸이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에 남편은 어딘가 소외감을 느끼게 된 듯 저희 모녀를 기웃거리는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사이에서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이대로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사이 좋은 부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제가 품었을 때 하늘이 저를 비웃었어요. 남편이 실족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바람 피우고 있던 어떤 여자와 강원도까지 몰래 놀러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 여자는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가 몇 주 후 약물 쇼크가 일어나서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대화조차 해보지 못했네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큰 부상을 입어서 계속 종환자실 신세였는데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약간의 고갯짓을 하는 게 다였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렇게 돼서 어찌할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네. 시어머니는 남편의 비극에 매일 통곡하셨고 이때 건강관리를 너무 못하셔서 기력이 금세쇠하셨어요. 저는 남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그런 거 안 해오고선 입만 살아있는 망할놈이었지만 어찌됐든 제 남편이었고 제 딸 아빠였습니다. 고된 관병을 고되다고 여기지 않았지요. 그런 저를 보는 남편 눈빛에 깊은 회한이 깃들어 있었어요. 얄밉게 나불대기만 하던 입이 이런 식으로 다물어질 줄 몰랐네. 근데 전혀 안 반갑다. 당신은 오만한 모습이 어울리는 남잔가 봐. 그러니까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남편은 한 줄기 눈물을 흘렸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고 이후 딱 2달을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몸을 하고도 숨을 거두기 전 유언을 남겼어요. 업무차 미국에 나가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아들 소식을 귀국하셨을 때요. 남편이 자기 부친 앞에서 자기가 며칠 안으로 숨을 거둘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입모양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고 늘 두문불출하시기에 아직 멀게만 느껴졌던 시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그 유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못난 아들놈이 그러더구나. 제 몫의 모든 재산과 유산은 재영 엄마에게 주세요라고 말이야.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것만은 나한테 또렷하게 전달하려고 어찌나 애를 쓰던지. 듣자마자 제가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해 모든 지난 나날이 스쳐가더라고요. 바닥에 엎어진 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옆엔 당연히 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그 순간을 이겨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렇게 잃으시고 인생 전반에 대한 많은 고찰을 하신 듯 보였어요.
다 내려놓은 뒤 미국 한적한 동네에 가서 사실 계획을 가지신 듯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떠난 이후 생기를 찾지 못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내가 어제 네 시애비에게 그랬어. 이왕 우리가 다 내려놓고 떠날 것 같으면 줄 수 있는 재산 며느리에게 넘기고 가자고 말이야. 네? 저에게 전 재산을 주시겠다니 전 못 배워먹어서 돈 관리 같은 거 몰라요. 누군 처음부터 그런 거 할 줄 안다니. 상황 되면 다 배우는 거지. 넌 너보다 나은 딸 두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살겠지. 난 이제 여기 생활 접으련다. 이 큰 집도 차도 다 부질없어. 그간 네가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 그 곁을 지켜줘서 그게 참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허공을 응시하며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너무 많은 게 바뀌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시부모님께서 넘겨주신 것들로 재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상의를 거친 끝에 저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그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영영 미국으로 떠나버리셨어요. 남겨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자 그제야 진통을 앓기 시작했죠. 긴장이 다 풀린 모양이었는지 며칠이나 끙끙 앓았어요.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딸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일 테지요. 저는 딸 하나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미래를 기대하기로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딸은 직장을 잡더니 연애도 시작했고요. 저와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딸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는 심정으로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결혼을 선언했어요. 상의가 아니라 선언이었죠. 그래서 내심 섭섭했지만 워낙 똑똑한 딸이니 알아서 사윗감을 잘 골랐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예비사위의 인사를 받게 됐는데 제가 너무 놀랐네요. 예비사위는 보육원 출신의 천의 고아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아직 이룬 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영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맹세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재영이를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불변이라는 점입니다. 배경은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눈빛만은 올곧더라고요. 제 딸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그 눈빛이 빛났지요. 생각해보니 제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온갖 가모니설은 잘 늘어왔지만 눈빛은 빛나지 않았었는데 딸이 골라온 남자는 무언가 다른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딸이 완강해 보여서 그 고집을 못 꺾겠다 싶어서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됐지요. 제 사위가 제 딸이 재산가의 자식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사거리에 있는 그 대형 빌딩 건물주가 장모님이시라고요? 재영이 여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게다가 집도 2채 더 가지고 계신다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딸 입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니거든. 윤서방 자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거야. 장모님 얼굴이 무척 즐거워 보이시네요. 제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물질욕이 없어서 재산에 관심은 못 두겠고 재영이와 그저 화목하게 잘 살아 보이겠습니다. 사위의 모습에서 그 옛날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재산에 하등 욕심 없었던 저였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재산의 주인이 된 건 저였네요.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물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슬프게도 맞아떨어졌죠. 결혼해서 딱 1년 만에 임신한 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비록 긴 기간을 봐온 건 아니지만 늘 한결같았죠. 긍정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 딸은 건강하고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손녀가 생긴 것이었죠. 부모가 된 두 사람이 이뤄갈 가정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남은 삶의 낙일 거라고 믿었건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딸은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겠다면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그랬다가 난데없는 변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가혹하게도 제 딸을 치고 지나갔어요.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간 딸은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고 병원에서 제가 마주했을 땐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온몸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혼절해버렸고요. 음주운전을 일으킨 건 고작 21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훔친 차량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죠. 그런 쓰레기 때문에 우리 재영이가, 내가 그때 재영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쓰러졌던 제가 깨어난 것도 모르고 병실 구석에서 사위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님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죠. 아니야. 밖에 나가서 걷고 운동하는 게 보약이라고 누누이 딸한테 일러왔던 내 잘못이야.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저는 딸이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말씀,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 버팀목이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인생을 지탱할 요소를 잃는 것이었죠. 물만 간신히 삼키며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에게서 남편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비극은 벌어졌습니다. 어느 새벽 딸은 조용히 숨을 거뒀고 저는 그 옆에서 울부짖다가 또 다시 실신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렸을 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섬 생활이 떠오르더군요. 그런 곳에 들어가 조용히 딸을 애도하며 숨을 거두고 싶다는 바람이 피어올랐어요. 하늘에서 만날 딸이 저를 원망할까봐 차마 스스로 제 삶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생활을 모두 뒤로하고 조용히 속세와 단절되는 쪽을 택했죠. 윤서방, 난 딸이, 우리 재영이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 자네 옆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만큼 내 딸이 자네를 깊이 생각했던 거겠지. 돌려 말하지 않을게. 내 모든 재산 자네한테 넘기고 싶어. 내 딸이 세상에 남긴 내 손녀, 자네라면 분명히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그런 인물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고 모든 걸 넘기고 싶어. 장모님, 저는 거액을 만져본 적도 없고 아무 관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실 거기에 저한테 다 넘기신다는 거예요. 고아인 저한텐 가족이 없어요. 장모님이 제 가족이셨어요. 저희 딸한테도 조모가 필요할 텐데 대체 어디로 떠나시려고 이러세요. 그건 묻지 말고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자식 잃은 슬픔에 빠진 나의 편의를 자네가 봐줄 수 있지? 저는 슬픔으로 사위를 설득했고 절차를 밟아서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때 기준 약 70억 정도가 됐으니 엄청난 거액이었지만 저는 일말에 아쉽다는 감상이 안 들었어요. 그저 허무함, 공허함만이 제 안에 가득했죠. 사위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저는 어느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난 끝에 한적한 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무인도나 다름없는 곳, 단 6가구 정도만이 육지를 오가며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섬에서 상주하는 건 아니었고 거점을 육지로 둔 셈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배짱 좋게도 섬에 틀어박혀 살겠노라 나선 것이었죠.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잠시 생기 하나 없는 저를 보고 사연을 짐작한 건지 하나둘 저를 도와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착이란 걸 해낼 수 있었어요. 무료한 일상이었지만 되레 반가웠습니다. 지난 세월을 곱씹으며 딸을 추억하기엔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날은 말이죠. 유난히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밭일이 잘 되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밭으로 나갔습니다. 크게 작업할 건수는 없었으나 밭을 가꾸기 위해선 빼먹지 말고 일을 해야 했기에 습관적으로 흙냄새를 한참 맡으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든 제 시야에 웬 낯선 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곳은 늘 사는 사람만 살기에 보는 사람도 늘 거기서 거기라 단박에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저기 멀리 서 있는 남자는 낯선 외지인이라는 건데 왜 물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왔을까? 내 밭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윽고 저는 작업하던 것을 완전히 멈추고 천천히 앉은 허리를 펴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낯선 존재가 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폼을 보아하니 분명히 낚시꾼도 아니고 그 정체를 종잡을 수 없었던 저는 살짝 겁에 질려 호미를 꽉 쥔 채로 상대를 노려봤는데 다음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장모님 맞으시죠? 장모님! 접니다. 저 장모님 사위 윤성환이에요. 저 윤서방 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윤서방이잖아. 아니 이곳까지 웬일로. 아니
아니, 그보다 대체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반가운 목소리로 동시에 울컥한 감정을 담아 부른 그 낯선 존재의 정체는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벼락 같은 충격에 제가 잠시 몸서리를 쳤죠. 이곳 외딴 섬에 들어와 사느라 세월의 흐름을 꽤 놓치고 살았으나 20여 년이 흘렀다는 것을 셈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그만한 세월이 지났으니 사위도 기억 속의 그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만은 정말 기억에 남아있는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내 호미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사위에게서 옛 흔적을 찾아내자마자 세상을 떠난 제 딸이 자연스레 겹쳐 보였어요. 지금까지 흐른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딸을 잃은 공허함은 결코 퇴색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계속 이런 곳에서 지내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장모님 걱정으로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굳이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숨어든 사람을 그리도 용을 써서 찾으려고 들었어. 그래, 오래 걸렸다고는 하나 종국엔 이렇게 찾아냈구나. 잘했네. 이 노인네가 아직 숨구멍 열고 닫으면서 구차한 목숨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 이만 가보시게나.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말을 잇고 어설픈 인사로 말을 맺자마자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위가 저를 따라오는지 아는지 뒤를 돌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배짱을 부릴 수가 없더군요. 어느새 가까워진 집이 눈에 보이자 저는 그제야 잠시나마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울음을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딸의 죽음에 무뎌졌다고, 그리하여 딸에게 더욱 미안하다고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건만 아니었나 봐요. 저는 결탄코 조금도 무뎌진 적이 없었던 것인지 아주 오랜만에 잠깐 사위를 마주한 것뿐이었는데도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감각을 맛봤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비틀거리며 걸었네요. 사위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음을 짓던 결혼식장의 아름다운 신부였던 딸의 모습이 삽시간에 제 눈앞을 가리웠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이내 좁은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를 보자 일어나는 것을 흠칫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있었던 건데 역시나 이곳에서 본 적 없던 외지인이었어요. 젊디 젊은 아가씨가 멋쩍은 기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의 얼굴을 빤히 확인하면서 소스라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재영이, 너 재영이니? 내 딸 재영이니? 재영아! 아유, 우리 재영아, 엄마 보러 왔구나. 내 딸 살아있었구나.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솟아난 건지 저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던 상태였던 게 무색하게도 제 딸의 얼굴을 향해 한달음에 다가갔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그대로 팔을 뻗어 얼굴부터 만져봤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내 기억 속의 어여쁜 모습과 똑같니? 재영아, 내 소중한 딸. 할머니, 전 할머니 딸이 아니라요. 손녀예요. 너 분명히 내 딸인데 이 얼굴 내 딸 재영이 맞는데. 할머니 딸 김재영은 제 돌아가신 엄마고요. 저는 제 기억 속엔 존재하지 않지만 사진 속에선 저와 똑 닮은 모습하고 있는 엄마 딸 윤샛별이에요. 할머니가 제가 아기 때 저를 여러 차례 보신 적 있는 걸로 알아요. 조금씩 제 정신이 차분해지고 있었고 저는 제 딸과 똑 닮은 얼굴로 어루어 만지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윤샛별, 그 독특하고도 어여쁜 이름은 세상을 떠난 제 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온 줄로 착각할 만큼 진하게 외탁을 난 외모였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니 다른 점들이 눈에 띄더군요. 저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 휘청거리고 말았는데 그런 저를 얼른 손녀가 잡아줬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저를 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모님, 제가 다급하게 따라붙으면 혹시 놀라서 넘어지시기라도 하실까봐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저희 딸하고 이미 인사 나누셨어요. 저희 새별이 아주 예쁘죠? 장모님께서 아기였던 시절에만 보신 장모님 손녀예요. 크고 나니까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았어요.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대 들어가서 재학 중이고요. 서울대? 그렇구나. 그 갓난 아기가 벌써 다 자라서 대학교 다닐 때가 됐구나. 아유, 서울대라니. 분명 네 엄마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을 텐데.
네 엄마는 자기한테 공부머리 없는 걸 늘 아쉬워했을 정도로 학업에 관심 많았거든. 그게 바로 당차고 호기로웠던 내 딸이었어. 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눈물을 벗삼아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금세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마저 정말이지 제 딸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딸이 낳은 귀한 생명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있다는 게 격세지감을 느꼈네요.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는데 그러자마자 손녀가 자기 아빠의 손을 한번 꼭 붙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부녀 사이가 돈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를 바라보는 손녀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가 느껴졌죠. 제 딸도 생전에 사위를 참 많이 믿었습니다. 사위가 미천 하나 없는 인물일지라도 제 딸은 아랑곳 않고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 점마저 손녀가 제 딸을 닮았다 해야 할지 아니면 한결같이 살아온 사위에게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할머니 존재를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몰라요. 전 재산 모두를 다 아빠와 저에게 넘기시고 홀연히 사라지신 분을 저는 꼭 만나고 싶었어요. 할머니 뵙게 됐을 때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간 사고 안 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컸고요. 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뵈어서 너무 기쁜데 할머니는 별로 안 좋으세요? 손녀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요? 제 딸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분신을 바라보며 눈물로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럴 리가. 허망하게 세상 떠나버린 내 딸이 이 세상에 남긴 보물인데 단 하나뿐인 내 손녀인데 이렇게 보게 돼서 좋지 않을 리가 있겠어? 이리 와봐.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할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짜 자라면서 내내 할머니가 궁금해서 꼭 찾고 싶었고 아빠하고 둘이 맨날 할머니께서 아직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할머니를 꼭 찾아주겠다고 할머니께 엄마하고 빼닮은 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맹세를 해서 전 언젠가 뵙게 될 걸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뵈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슴 벅차요. 할머니, 그간 왜 이렇게 외로운 곳에 사신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손녀는 그런 말을 하며 저와 얼싸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꽤나 의젓해 보였지만 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 같더군요. 저는 손녀를 보듬어주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하게 보였던 하늘을 응시했어요. 하늘에 있는 딸은 오늘 제가 사위와 손녀를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게 따스한 햇살을 내리쬐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 딸 재용아, 네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너는 너를 내 목숨보다도 위하는 내가 아니라 네가 오로지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강행했을 정도로 네가 사랑했던 사위가 아니라 아직 갓난아기라서 자기 부모 얼굴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네 어린 자식을 마지막으로 걱정했겠구나. 젖먹이 어린 자식이 눈에 밟혀서 힘들게 숨을 거뒀겠구나. 저는 엄마로서 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입장이었음에도 제 딸이 손녀를 그렇게 위하고 아낄 것이라는 대입을 정식으로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듯 싶었어요. 제 딸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 딸인 제 손녀를 떠올렸겠죠. 그 다음은 어린 자식과 남겨질 자기 남편을 염려했겠죠. 저는 왜 도망치듯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부질없이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그 지당한 사실을 올곧게 마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위와 손녀를 마루에 앉혀놓고 감정의 갈무리가 덜 돼서 후들거리는 다리로도 용케 마실 거리를 내왔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지난 세월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네요. 윤서방, 내가 아깐 정말 정신이 쏙 빠져서 그대로 윤서방 더 보지 않고 보내버리는 게 내 심신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서운하게 여겼으면 위로를 보냄세. 근데 그간 자네 어린 딸 데리고 어찌 살았어. 혼자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새장가는 분명히 들었지? 아니요, 새장가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호라비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요. 재혼할 마음 따위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이 생각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뭐? 설마 지금까지 재혼 안 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아유, 이럴 수가. 우리 손녀 이제 대학생이라 그랬지? 훌륭하게 다 키워놨으니까 윤서방 이제라도 새로운 인연 만나도 돼. 제발 부디 그러길 바래.
하늘에 있는 내 딸을 향한 의리도 그만큼 지켰으면 이제 됐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제 됐다라는 건 영영 없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저는 사위가 자기 인생을 보다 더욱 잘 살아나가길 바랐습니다. 제 딸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위의 존재가 밭에서 마주쳤을 땐 충격으로 다가왔건만 어느새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사위는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짓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생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번 생에서의 제 사랑은 이미 끝났기에 진작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예요. 저는 재영이에게 제 모든 걸 쏟았고 그 점에 있어선 후회가 없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의 자리에 그 누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재영인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사위는 슬쩍 웃었지만 눈빛은 무척 슬퍼 보였어요. 그것으로 모든 의미가 전달됐습니다. 딸이 자기 엄마하고 다르게 남자 보는 눈만은 정말 정확했나 봐요. 사위는 예전 그때처럼 여전히 성실했어요. 제게 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왔으며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낭비 따위도 없이 살아왔더군요. 돈 걱정 없이 부녀가 유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저는 안심돼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손녀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런 외딴 곳에 계셔서 너무 찾기 힘들었고 정말 이곳에서 낚시를 몇 번 즐기셨다던 어떤 분의 말 속에서 할머니 단서를 잡지 못했다면 아빠하고 저는 아직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너무나도 외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을지 몰라도 앞으로를 염려하신다면 이곳을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난 속세에서 벗어난 이곳 생활이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지루한 것도 위험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 이런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구나. 나는 내 딸이 떠난 이후로 내 사위와 내 손녀가 무사히 잘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것에 기뻐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서 조용히 살아볼까 싶구나. 그러자 사위가 애절한 표정으로 읍소하더군요. 거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자라 얼른 말렸어요. 장모님 연세 이제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싶지만 막상 뵙고 나니까 욕심나네요. 제발 앞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재영이도 많이 걱정할 거예요. 사위가 치사하게도 제 딸을 들먹이더군요. 옳게 꺼내든 카드였죠. 제가 그 대목을 듣자마자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일렁거렸으니까요. 제 딸이 과연 하늘에서 어떤 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참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던 저는 고심을 마치고 사위와 손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날씨가 유달리 화창하더니 이곳을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그랬나 보네. 제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환하게 웃었는데 마치 그 사이에 제 딸이 섞여서 웃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더군요. 저도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렇게 되면 저를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갈 사위와 손녀에게 미안해서 그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늘에 있는 딸에게 미안할 거리가 늘어나는 셈이 드는 거였고요. 이렇게 되는 게 운명이라 생각하며 근 20여 년 만에 그 섬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도시로 바로 나와 사는 게 영 어색해서 경기도 끝자락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생활했어요. 사위와 손녀가 발품 팔아서 알아봐준 좋은 빌라인데 살기 무척 좋습니다. 동네 제때의 주민들이 여럿이라 적응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죠. 활동도 늘리고 책도 읽고 컴퓨터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금세 일상이 활기차졌어요.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동물이라고 그러던데 맞는가 봐요. 이런 제 변화를 하늘에 있는 딸이 반겨줄 거라 믿으며 사는 중이에요. 혹시 하늘에서 자기 아빠하고 매일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싸움을 중재시켜야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지는 비밀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기적 같은 일상을 살길 바랄게요.